대전의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 박준호 38세와 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 한 장의 종이로 산산조각 났다. 퇴근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던져놓은 듯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였다. 남편의 서명란에는 이미 단정한 필체로 사인이 적혀 있었다. 뭐야 이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수십 번을 걸어도 문자로 애원해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SNS 피드였다. 그곳에는 낯선 여인과 팔짱을 끼고 웃는 준호의 모습이 뻔뻔하게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화려한 옷차림에 젊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캡션에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분노가 그보다 더 빨랐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가정과 믿음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럽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며칠 동안 서연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직장에서도 멍한 표정으로 하루를 버텼고 퇴근 후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동네에서 흘러들어온 소문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박 대리가 젊은 여자랑 미국으로 갈 거라던데.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다. 남편은 이미 회사에도 휴직계를 내고 상간녀 최미진 30세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그가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서연의 인내심을 무너뜨린 건 남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회사 사무실로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세련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는 바로 상간녀 미진의 어머니 최말순 55세였다. 이서연 씨 맞죠? 나 미진이 엄마예요. 서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왜 그녀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말순은 의자에 앉자마자 곧장 독서를 퍼부었다. 애도 못 낳는 당신이 빠져주는 게 맞잖아. 준호 씨 같은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우리 미진이랑 더 잘 살 거야. 그 말에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남편의 배신도 모자라 이제는 상간녀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봤다. 서연은 치욕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태동하고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이대로 당하진 않겠어. 상간녀의 어머니 최말순이 서연의 직장까지 찾아온 사건은 단순한 불쾌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말순이었다. 이서연 씨, 어제 말 다 이해했죠? 미진이가 이제 준호 씨랑 살 테니까 당신은 깨끗하게 물러나면 돼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상대가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제가 왜 물러나야 하죠? 서연이 침착하게 반문했다. 말순은 비웃듯 대답했다. 아이가 없잖아. 결혼 10년 동안 애도 못 낳은 여자가 뭐가 남편이야? 준호 씨 같은 유능한 남자는 후손을 이어갈 여자가 필요하지.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결혼 내내 시댁에서 은근히 듣던 소리, 그리고 스스로도 가슴 깊이 콤플렉스로 품고 있던 아이 없음이라는 상처를 남의 입에서 저토록 잔인하게 꺼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울음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그건 제 남편과 제가 풀 문제입니다. 제 삶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 준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전화를 걸고 또 걸어 겨우 연결된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도 싸늘했다. 왜 또 전화해? 난 이미 결정했어. 준호 씨, 이게 진심이야? 당신 곁에 있는 여자의 어머니가 나한테까지 찾아와 모욕을 줬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장모님이 뭐라고 했는데?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말 한마디는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갈랐다. 지난 10년간의 믿음과 사랑이 완전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장모님이라니 그 말 다시 해봐. 앞으로 나한텐 그분이 장모님이야. 인정하라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고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더 이상 울면 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서는가였다. 변호사는 차분히 자료를 요구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재산 분할에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결혼 생활 내내 함께 모아둔 통장과 재산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든 자산과 진명에 심지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지분까지 대부분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무릎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결국 이 집안의 기둥은 나였어. 배신의 칼날에 피 흘렸지만 동시에 역전의 무기가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다. 변호사를 찾아간 날 이후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 주 주말 남편 준호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애틋함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피곤한 기색과 짜증이 묻어났다. 이서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이미 끝난 거 모르냐고. 서연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끝이라면 내가 내 앞에 와서 직접 말해. 최소한 10년을 같이 산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지. 그러자 준호는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예의? 넌 아직도 내가 아내라고 착각하냐? 난 이제 미진이랑 미래를 살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내 장모님이야. 제발 인정 좀 해. 그 순간 서연은 목구멍이 막히는 듯 숨이 가빴다. 이미 들었던 단어지만 다시 듣는 순간은 칼로 가슴을 쑤셔 넣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분은 내 장모님이야. 그 말은 결혼 생활의 무게를,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았다. 박준호, 넌 내가 어떤 여자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었구나. 10년 동안 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지 벌써 잊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건 내 착각이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잖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차갑게 끊겼다. 더는 비굴하게 애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졌다. 그래, 내 말대로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잊지 마. 이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남긴 게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무너질 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와 사실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서연은 결심 끝에 사자대면을 준비했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남편 준호와 상간녀 미진 그리고 최말순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내기로 한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가슴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대면의 날. 작은 카페의 미팅룸에 들어서자 이미 세 사람은 앉아 있었다. 미진은 여전히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말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다. 준호는 서연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불러낸 거야?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단호하게 대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동안 모아온 외도 증거, 사진, 녹취록, 그리고 제3명의 문서였다. 미진과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준호, 너는 나를 하찮게 봤지? 하지만 집도 회사도 심지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믿은 재산의 대부분이 내 명이라는 걸 알았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미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봤다. 말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2년이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줄이야.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조건을 정해. 이혼은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건 내 기준에 맞춰야 하지. 거부한다면 법정에서 보자.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고 미진은 분노로 치를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릴 이렇게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내가 나를 망가뜨리려 했으니 난 단지 되돌려줄 뿐이야. 카페의 미팅룸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내놓은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무기였다. 준호는 굳은 얼굴로 그 서류를 넘겨보다가 손을 떨며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이런 걸 어디서?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니? 준호, 내가 외도하는 동안 난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내가 자랑하던 집과 회사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지. 순간 미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준호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집도 회사도 다 우리 걸로 만들겠다더니 왜 저 여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쳐갔다. 최말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가 결국 폭발했다. 2년이 치밀하게 준비했구먼. 그래도 뻔뻔하게 붙잡고 늘어지겠다는 거야? 애도 못 낳은 게 무슨 큰 소리야? 우리 미진이가 오빠랑 새로운 가정을 꾸릴 거야. 서연은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순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할수록 내가 더 단단해져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지 몰라도 내 삶과 내 권리를 지킬 힘은 충분히 있어요. 방 안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다. 미진은 울분을 토하며 서류를 찢으려 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말리며 소리쳤다. 진정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준호와 미진이 주고받은 대화였다. 그 여자랑은 곧 정리해. 내 엄마가 나서서 압박하면 금방 무너질 거야. 그래, 장모님 덕분에 쉽게 처리되겠지. 애도 못 낳으니까 명분도 확실하잖아.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와 미진,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 녹취록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이혼이든 위자료 청구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겠지. 미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준호 오빠랑 함께 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끝난 게임이야. 이 자리는 내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거니까. 말수는 딸을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끝까지 버텨볼 거야.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그 전에 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너희가 살 길일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방 안에서는 혼란스러운 소리와 울부짖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연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을 짓밟으려 한 이들에 맞서 싸우는 냉정한 승부사로 변해 있었다. 사자대면 이후 서연은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카페에서 터트린 증거만으로도 준호와 미진 그리고 최말순의 기세는 완전히 꺾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말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저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가진 걸 되찾을 겁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아오신 증거와 명예 서류만으로도 압승이죠. 남편 쪽은 버틸 명분조차 없어요. 며칠 후 열린 첫 조정 자리에서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이전처럼 오만하게 군림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서류를 넘겨받은 판사 앞에서 준호는 눈치를 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연, 이 정도까지만 하자.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살았잖아.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10년 동안 내가 당신 옆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었어? 내 인생을 짓밟고 다른 여자의 어머니를 장모님이라 부른 순간 이미 모든 건 끝났어. 이건 내가 되찾는 권리야. 동정 따윈 필요 없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 분위기는 이미 서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미지는 뻔뻔하게 화려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있었지만 판사의 시선은 냉랭했다. 심지어 최말수는 법정 증언에서 오히려 실수를 저질렀다. 네, 제가 서연 씨한테 직접 말했어요. 애도 못 낳는 사람이면 남편을 내놔야 한다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 순간 방청석은 술렁였고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발언은 명백한 모욕이자 부당한 압박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실로 기록합니다. 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미지는 당황하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뒤 판결문이 내려졌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전액, 그리고 준호 명의로 남아있던 소규모 주식 지분까지 모두 서연에게 귀속되는 결과였다. 준호는 얼굴을 감싸주며 절망에 빠졌다. 이럴 리가 없어, 다 내 건데. 서연은 담담히 판결문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준호. 원래부터 다 내 거였어. 너는 그저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다. 이서연 씨,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서연은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배신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낡은 기와집 앞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봤다. 10년간의 결혼은 끝났고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은 배신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 뜨겁게 피어오르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어. 창밖에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연의 집 앞에는 다시 소란이 일어났다. 새벽같이 들려온 고함 소리에 창문을 열어보니 웬일인지 미진과 최말순이 큰 가방을 들고 서연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제 여기 우리 집이야. 재산 분할로 받았으면 나눠야지. 준호도 언젠가 돌아올 거야. 미진은 뻔뻔하게 웃으며 서연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차분히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녀를 향해 냉정히 말했다. 법원 판결문 못 봤어?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자 최말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내가 아이도 못 낳고 남편 관리도 못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냐? 우리가 여기 앉을 자격이 있어. 말순의 독한 목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미진은 점점 초조해졌고 대신 더 거칠게 소리쳤다. 엄마, 저 여자 말 듣지 마. 돈이랑 집이랑 다 우리 거야. 내가 가져올 거라고 했잖아.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곧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모녀를 제지했다. 그 순간에도 말순은 서연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울부짖었다.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줘. 그래도 사람끼리 살았는데.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사람답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당신들한테 줄 기회는 없어. 이 집은 나와 내 아이 같은 삶을 지켜낼 공간이야. 경찰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던 미진은 끝까지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준호 오빠가 날 다시 선택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서연.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다. 참 뻔뻔하네.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도. 저런 모녀가 결국 망신살이지. 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손에 쥔 판결문 사본은 그녀의 방패였고 굳은 눈빛은 방패를 넘어선 무기였다. 잠시 후 경찰이 모녀를 차에 태우며 서연에게 물었다. 혹시 선생님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번엔 끝을 봐야겠어요. 다시는 제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녀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막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서연은 스스로의 집을 지켜낸 첫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다시는 빼앗을 수 없어.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눈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더욱 단단해졌다. 모든 소란이 끝난 뒤 서연은 처음으로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10년 넘게 눈물과 굴욕 속에서 버텨온 공간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남편 준호와의 이혼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정으로 회사에서도 해임됐다. 한때는 든든한 가장이자 유일한 동반자라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아픈 과거의 상징일 뿐이었다. 결국 모든 게 이렇게 돌아왔네. 서연은 주방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문득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병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시간,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모멸감,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을 흔들어댔던 미진과 최말순 모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싸움이었다.
그러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서연은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마음속으로 선언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빛으로. 며칠 뒤 서연은 오래 미뤄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마을 복지관에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고 작은 공방 창업 과정을 등록한 것이다. 예전부터 그녀는 손재주가 좋아 헌 옷을 리폼하거나 자잘한 공예품을 만들어 팔곤 했다. 그러나 시댁의 끝없는 구박 속에서 그런 재능은 늘 억눌려 있었다. 혹시 제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서연에게 복지관 상담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꼭 필요해요. 살아온 경험과 끈기가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금껏 들었던 수많은 비난과 비교하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위로인지 모른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을 돌며 재료를 사고 낮에는 공방 수업에 참여하며 늦은 밤까지 연습을 이어갔다. 때로는 손끝이 갈라지고 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깃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요즘 서연 씨 얼굴이 밝아졌네. 예전엔 늘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새 사람 같아. 그 말들이 서연의 등을 더욱 힘차게 밀어주었다. 한편 미진과 최말순 모녀는 경찰 조사와 민사소송으로 사회적 망신을 당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러 올 힘조차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불쌍한 며느리가 아닌 스스로 삶을 일군 강인한 여인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잡초가 무성한 산자락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꾹 삼키며 속삭였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살고 있어요. 제 삶을 제 힘으로 지켜낼 거예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부모의 사랑과 지난 세월의 고통이 모두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임을 깨달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낡은 기와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집을 감싸 안았고 그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 제2막을 열어젖혔다.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가려 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